신유진 기자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예. 오늘 발표해 주실 내용 제목이 코로나19와 비주얼 저널리즘이고요. 앞서 기조 발표를 해주신 분들이 공통적으로 이제 언급을 하셨습니다만, 워싱턴 포스트의 이 어떤 시각 정보를 이용한 코로나19와 관련한 보도들이 올해 많은 주목을 끌었죠. 특히 이제 워싱턴 포스트 그래픽 팀에서는 이런 코로나19 관련 이슈를 독자들에게 좀 더 쉽고 직관적으로 전달하기 위해서 다양한 비주얼 스토리텔링을 시도하고 있습니다만, 이번 세션에서 이제 신유진 기자께서 그 확산 과정, 코로나19의 확산 과정을 다른 바이러스와 비교하는 시뮬레이션, 그리고 코로나19의 현황을 보여주는 트래커를 비롯해서 여러 가지 비주얼 스토리텔링의 그 제작 과정을 소개해 주시겠습니다. 자, 한번 함께 보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워싱턴 포스트 그래픽 팀에서 그래픽 기자로 일하고 있는 신유진입니다. 그래픽 기자는 디자이너, 개발자, 기자 등의 다양한 역할을 수행하면서 데이터와 비주얼을 이용해서 새로운 방식으로 이야기를 전달하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드릴 내용은 코로나 바이러스와 비주얼 저널리즘입니다. 제가 워싱턴 포스트에서 코로나 바이러스 관련하여 참여한 스토리는 현재까지 총 8개입니다. 그중 각기 다른 내용과 비주얼을 가지는 3가지의 스토리를 가지고 각각 어떠한 내용으로 어떻게 만들어졌는지 이야기 나누려고 합니다. 첫 번째 스토리는 미국 내 코로나 바이러스의 확산 현황을 보여주는 트래커입니다. 페이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미국 내 코로나 바이러스 현황을 보여주는 트래커로 실시간으로 업데이트됩니다. 보시다시피 10월 19일자로 총 21만 9천 명 이상이 사망했다고 나와 있습니다. 첫 번째 비주얼은 지역별로 인구 10만 명당 확진자 수를 보여주고 최근 확진자 수가 가장 높은 지역부터 순서대로 나열되어 있습니다. 새로운 데이터가 들어오면 지역별 차트의 수치 및 이들의 나열 순서가 자동으로 업데이트됩니다. 각 지역의 확진자 증가세를 비교하기에 용이합니다. 다음은 미국 전체의 1일 확진자 증가 현황을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현재 확진자 수가 다시 증가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와 더불어 각 주별 확진자 증가 현황도 좀 더 자세히 확인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현재까지는 미국 전체나 주 단위의 증가세를 보여주었는데요. 다음은 지도를 통해 좀 더 작은 지역 단위의 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외에도 각 지역별 코로나 바이러스 테스트 현황이나 코로나 바이러스로 입원한 현황에 대한 정보를 함께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 스토리를 만들면서 고려했던 점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이야기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은 코로나 바이러스의 확산 현황을 트래커가 단지 숫자를 전달하는 대시보드로 그치지 않고 스토리로서 전달할 수 있도록 고려하였습니다. 여기에 제시된 것은 헤드라인이나 스토리 안에서 확진자 및 사망자의 실시간 데이터 정보를 확인할 수 있도록 구현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숫자와 함께 이와 관련된 맥락을 제공할 수 있게 됩니다. 이 비주얼의 경우에는 단지 각 지역별 정보를 보여주는 것에 그치지 않고 최근 확진자 수가 높은 지역부터 차례대로 보여주어 최근 확진자가 높은 지역을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좀 더 분석적인 정보를 함께 제공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트래커 내 디자인 및 개발의 일관성에 대해서 이야기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의 경우 각 지역별 차트가 비슷한 디자인과 정보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각각의 차트를 개별적으로 만드는 것이 아니라 데이터에 의해 업데이트되는 차트를 하나의 컴포넌트로 만들어서 이 컴포넌트가 재이용이 되게 디자인되었습니다. 이러한 컴포넌트는 하나의 페이지 안에서 여러 번 이용될 뿐 아니라 저희가 운영하고 있는 월드 트래커나 다른 다양한 트래커에서 함께 이용이 되었습니다. 따라서 차트 안에 어떤 새로운 정보를 보여준다거나 데이터 시각화의 디자인을 업데이트한다고 할 때 하나의 컴포넌트만 업데이트하면 여러 개의 트래커 안의 내용이 함께 업데이트 될 수 있는 시스템입니다. 이렇게 시스템을 만들어 놓음으로써 여러 개의 트래커 안에서 디자인의 일관성을 유지할 수 있고 개발 및 유지가 좀 더 용이해지게 됩니다. 다음에 보시는 것은 월드 트래커입니다. 설명드렸던 것처럼 같은 컴포넌트를 사용하여 개발되었기 때문에 앞에 보신 미국 내 트래커와 페이지 전체의 디자인이나 차트의 형태가 전체적으로 일관된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다음은 독자의 소통입니다. 트래커의 특성상 실시간으로 코로나 바이러스 현황 정보를 전달하기 때문에 독자들과의 소통이 중요하다고 생각했습니다. 현재 트래커 전체의 내용은 앞에서 말씀드린 것과 같이 데이터에 의해 자동으로 업데이트되고 있습니다. 이외에 새로운 정보나 데이터 시각화가 트래커 내에 추가될 때 이를 독자들에게 전달하기 위해 로그 형태로 페이지 하단에 정리되어 있습니다. 트래커에 참여한 기자, 에디터들 각각의 이메일뿐 아니라 이들이 함께 공유하는 이메일을 만들어 이를 통해 독자들은 데이터에 대한 질문을 하기도 하고 어떠한 정보가 있으면 좋을 것 같다 등의 제안을 하기도 합니다. 소통이 꽤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보여드릴 내용은 코로나19와 같은 전염병이 어떻게 퍼지고 종식되는지에 대한 시뮬레이션입니다. 이 스토리는 미국 내에서 감염자가 증가하기 시작하던 2월 달에 만들어졌습니다. 브레인스토밍을 하면서 같은 아이디어에 동의한 3명의 그래픽 기자가 참여했습니다. 화면에 4,000개의 회색 점이 보이는데요. 이는 제한된 4,000명의 인구를 의미합니다. 빨간 점은 감염자를 의미하고 이렇듯 한 명이 감염되었을 때 제한된 인구 내에서의 확산을 시뮬레이션 하였습니다. 이 인구는 백신이 없이 감염에 취약한 것으로 가정하였습니다. 시뮬레이션은 기초 감염체 생산 지수, 즉 환자 한 명이 얼마나 많은 사람에게 바이러스를 옮기는지 그 지표를 바탕으로 하였습니다. 이 스토리는 새로운 용어나 여러 가지 수학적 가정 등 새로운 정보가 많이 등장하고 있기 때문에 모든 정보를 한 번에 전달하기보다는 가장 기초적인 정보부터 하나하나 차례로 설명하는 스토리텔링으로 디자인하였습니다. 다음은 코로나19 바이러스가 확산되면서 회복되거나 사망하는 것을 보여주는 시뮬레이션입니다. 빨간색의 확산은 감염의 확산을 보여주고 감염된 이후에는 회복하거나 사망하게 됩니다. 재감염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가정하에 감염에 취약한 인구인 회색점이 점점 줄어드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이처럼 감염에 취약한 인구가 점차 줄어들기 때문에 유효 재생산 지수가 감소하고 이것이 1 이하가 되면 감염의 확산이 멈추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홍역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다시피 확산이 훨씬 빠르게 일어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에볼라를 보면 확산 속도는 상대적으로 느리지만 치사율이 굉장히 높은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이 코로나19의 확산 및 종식의 시뮬레이션은 홍역과 에볼라와 비교를 통해 좀 더 시각적으로 쉽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외에도 바이러스의 확산 속도를 늦출 수 있는 시나리오를 시뮬레이션 하였습니다. 다음은 마스크를 착용한 경우인데요. 노란색 점들이 마스크를 착용한 인구입니다. 보시면 위의 바이러스들이 제한된 인구수 전체에서 확산되어 가다가 멈춘 것에 비해 아직 감염에 취약한 인구가 가장자리에 더 많이 있음에도 확산이 멈춘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격리가 이루어지는 시나리오입니다. 확진자가 나왔을 때 격리가 효과적으로 이루어지면 바이러스에 노출되는 인구가 줄어들면서 더 이상 확산이 되지 않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음은 은퇴, 노후 재정상담 챗봇에 관한 스토리입니다. 코로나19로 인해 미국 내 실직자 수가 급격히 증가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연금을 계속 붓는 것이 맞는지, 실업수당 신청은 어떻게 해야 하는지 등 재정 관리에 대해 많은 질문을 던지기 시작했습니다. 이러한 궁금증을 지닌 사람들에게 각자의 재정 상황에 맞게 적절한 은퇴 및 노후 재정 상담을 조언해주는 챗봇을 만들었습니다. 미셸은 워싱턴 포스트에 신뢰받는 개인 금융 칼럼니스트입니다. 따라서 미셸이 직접 독자와 대화를 나누며 재정 상담을 해주는 형태로 스토리가 디자인되었습니다. 먼저 미셸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눈을 깜빡이는 듯한 애니메이션으로 좀 더 미셸이 존재하는 듯한 생동감을 주도록 노력했습니다. 미셸 소개를 하고 나서는 미셸과의 대화가 이어집니다. 마치 문자 메시지를 주고받는 듯한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이는 미셸과 대화하는 듯한 친근감을 주고자 하는 것도 있지만 독자들의 답변에 근거해서 개인의 재정 상황에 맞는 적절한 조언을 주기 위한 것도 있습니다. 미셸이 최근 실직을 당하거나 경제적 타격이 있었는지 물어봅니다. 그럼 예스라고 대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미셸은 경제적 타격이 크다면 잠시 은퇴 준비를 미루어도 괜찮다며 이와 함께 여러 가지 조언을 해줍니다. 주로 응원하거나 위로하는 등의 메시지에서는 직접 미셸의 목소리를 오디오의 형태로 전달하였습니다. 아직 은퇴 준비에 대한 직접적인 조언이 필요하지 않다고 한다면 대화가 마무리되면서 독자들에게 가장 많이 들었던 질문과 이에 대한 답이 이어집니다. 그리고 미셸의 인사와 함께 스토리가 마무리됩니다. 다시 처음 질문으로 돌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전과는 다르게 노라고 대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직업이 안정적이라고 대답을 하면 연봉이나 개인의 재정 현황들을 물어보기 시작합니다. 이러한 질문들에 대한 답을 바탕으로 지금 현재 노후 준비, 은퇴 준비가 잘 되고 있는지 미셸이 마지막에 종합적인 상담을 해줍니다. 이와 같이 독자의 답변에 따라 미셸이 적절한 다른 반응을 보여주고 독자의 답변을 바탕으로 종합적인 재정 상담을 해주는 것이 이 스토리의 핵심입니다. 이렇듯 복잡한 챗봇의 로직을 정리한 방법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어 보겠습니다. 우선 이 그림과 같이 순서도가 바탕이 되었습니다. 미셸이 실제로 은퇴 재정 상담을 할 때 물어보는 질문들로 기본 틀을 잡고 점차 구체적인 순서도를 만들어 갔습니다. 이때 온라인 협업 디자인 툴인 피그마를 사용하였습니다. 이는 순서도를 함께 작업하고 저장하고 공유하는 데 큰 역할을 했습니다. 다음은 순서도가 챗봇이 되기까지 데이터가 변환되는 과정입니다. 순서도를 구글 닥에서 텍스트의 형태로 정리를 하고 RTML이라는 툴을 써서 이를 JSON이라는 데이터 포맷으로 변환하였습니다. 그리고 이 데이터를 챗봇 형태로 변환하는 개발을 하였습니다. 이 시스템이 완성된 이후에는 구글 닥의 텍스트가 챗봇으로 변환되는 중간 과정이 자동화되었습니다. 즉, 순서도의 로직이 업데이트되면 구글 닥의 문서 편집만으로 챗봇의 대화를 구현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렇듯 복잡한 로직을 챗봇의 대화 형태로 쉽게 구현하고 업데이트하는 방법을 찾음으로써 개개인의 재정 상태에 맞는 상담을 할 수 있는 챗봇을 만들 수 있었습니다. 여기까지 발표였습니다.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신유진 워싱턴 포스트 그래픽 기자의 발표 들으셨고요. 지금 뭐 줌으로 이제 실시간으로 좀 신 기자께서 연결이 돼 있는데 지금 발표 내용과 관련해서 제가 뭐 한두 가지만 질문을 드려보겠습니다. 일단 이제 신 기자님께서는 그 워싱턴 포스트 이제 그래픽 팀에서 이제 그 그래픽 기자로 지금 일하고 계신데 이 직함 자체가 사실은 이제 그 한국 기준으로 보면은 좀 생소한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저희는 이제 이 그래픽 기자라는 그런 그 타이틀 자체가 없는데 워싱턴 포스트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래픽 기자는 어떤 일을 하고 계시고 특히 이제 신유진 기자께서는 뭐 디자인과 뭐 개발 여러 가지 그 기획이라든가 여러 가지 이제 일이 있을 것 같은데 구체적으로 어떤 그 작업을 하신 건지요? 저 방금 이제 소개해 주신 그 작업에서도요. 예. 맨 처음에 소개시켜드렸던 것 같이 저 같은 경우에는 디자이너와 개발자 그리고 기자로서의 역할을 동시에 수행을 하고요. 저희 팀 같은 경우에도 다들 모든 다양한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그래픽 기자들로 구성이 돼 있고 그리고 다들 백그라운드가 다양합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기계공학을 전공을 했고 그 외에 디자인을 전공하거나 아니면 언론이나 혹은 컴퓨터공학 다양한 전공을 가진 팀원들이 모여서 비주얼을 중심으로 해서 뉴스를 전달하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 뭐 말씀해 주신 것처럼 외국 같은 경우는 이제 우리나라와 달리 이 그 디자인적인 부분을 저희가 데이터 저널리즘이나 이제 그 언론 행위에서 상당히 통합적으로 다른 이 직종의 분들 기존에 이제 이 취재하고 이제 글을 쓰는 기자와 함께 되게 좀 유기적으로 굉장히 유기적으로 그 작업을 할 수 있도록 이 구조적으로 좀 만들어져 있는 것 같고요. 방금 그 발표를 통해서 이제 소개해 주신 부분이 뭐 여러 가지 컨텐츠가 있었습니다만
특히 그 중에서도 이제 그 코로나19의 이제 시뮬레이션, 확산 과정을 시뮬레이션한 부분들이 특히 이제 주목을 많이 끌었던 것 같거든요. 일반적인 그 그래프를 그릴 때, 차트를 그릴 때와는 좀 그 제작 과정도 상당히 좀 많이 차이가 났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 시뮬레이션 그의 어떤 알고리즘일까요? 뭐라고 표현해야 될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그 이 확산돼 가는 그 원리와 그 알고리즘 자체를 개발하시는 분, 디자인하시는 분들이 또 확실하게 알고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구체적으로 뭐 어떤 도구를 사용해서 어떻게 좀 만드셨는지 조금만 더 부연 설명해 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음, 시뮬레이션 같은 경우에는 그래픽 기자 3명이 함께 참여를 했고요. 툴의 경우에는 D3JS라는 툴을 주로 사용해서 웹GL을 가지고 구현을 했습니다. 그래서 4,000개의 점을 비주얼라이제이션을 할 수 있었고요. 그리고 알고리즘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직접 개발을 했습니다. 저희가 기본적으로 감염 재생산 지수에 의해서 감염이 확산되는 것에 대한 모델에 대한 이해는 있었는데 이를 어떻게 하면은 독자들에게 좀 더 쉽게 전달하고 그리고 어떻게 하면 직관적으로 이해시킬 수 있을까에 대한 고민을 했기 때문에 다른 바이러스와 비교를 했고요. 구체적인 어떤 기초 감염 재생산수나 치사율이나 그 외 모델 관련된 자문은 캐나다의 데이비드 피스만 교수님과 함께 상의를 해서 모델의 기초 과정과 그리고 저희가 알고리즘을 적절하게 반영을 한 게 맞는지에 대한 토론을 계속 진행을 하면서 개발을 했습니다. 네. 저희가 뭐 시간이 이제 제한돼 있기 때문에 여기까지만 대화를 나눠야 될 것 같고요. 워싱턴 포스트의 컨텐츠가 올해 여러 가지로 주목을 끌었습니다만 한국을 비롯해서 저희 국내에도 관심을 갖고 계속 작업을 하고 계시는 분들이 있으니까요. 이렇게 지금 신유진 기자께서 소개해 주신 그런 모델을 이제 저희도 이제 벤치마킹해서 앞으로 더 좀 입체적이고 그냥 설득력 있는 컨텐츠를 만들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